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돌이켜 봤는데요. 양파의 재배를 보면 연중 재배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을 해야 되는 작물인 것 같아요. 7월부터 돌이켜 보면 7월부터 내가 어떤 종자를 써야 될지, 어떤 상토를 사야 될지 농자재를 구입하는 시기인 것 같고, 8월부터는 태양열 소독을 하는 시기고, 9월부터 파종을 하고, 그리고 육묘 관리를 하면서 11월 초까지 기르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50일 묘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50일 육묘를 했을 때 이제 11월 초에 정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양파는 12월 초가 되면 휴면에 들어가죠. 이 휴면이 12월, 1월,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거고, 2월 중순이 되면 생육에서 깨어나서 본격적으로 뿌리의 생육이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양파가 우리가 아까 물 비료도 주면 좋다고 했지만 처음에 그 비료를 줄 때 미생물 제제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생물. 왜 그러냐면 양파는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크는 거는 줄기랑 구가 크는 게 아니라 뿌리가 먼저 크거든요. 뿌리가 먼저 크는 부분은 이제 미생물제를 줘야 더 활력을 받기 때문에, 미생물제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석된 배수로 하고, 그리고 어차피 비료랑 같이 섞어서 쳐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관주를 할 때는 미생물제랑 함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뿌리 생육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그리고 줄기의 생육은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그리고 구의 비대는 4월 중순부터 이제 생육 시기 전까지 6월 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5월부터는 그 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물 관리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토양이 제가 지어 짰을 때 물방울이 나올랑 말랑 할 정도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파가 흡수를 하고 또 분배를 하기 때문에, 증산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흡수하는 게 양파가 스스로 영양분을 먹으려고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6월 10일부터 이제 수확을 마루 계열 중만생종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사시사철 양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양파 품종, 이거는 터보계랑 아스계가 있는데, 아스계는 지금 뭐 중만생종이라 해서 이런 아시는 부분이 있고, 터보계는 지금 5월 말에 수확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터보계는 어떻게 보면 구 형태가 동그란 부분이고, 그 아스계는 납작하면서 동그란 그런 양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연구소에서 각 품종별로 수량을 체크했는데, 연구 데이터이긴 한데 어쨌든 마루 계열 자체가 수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계화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콤바인 안 쓰는 데 없죠. 로타리 안 들어가는 데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이 기본적으로 경반층이라는 데가 다져지게 됩니다. 경반층이라는 거는 땅 아래에 양파가 뿌리를 못 내릴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예전에는 소 달구지가 가고, 그리고 경운기 정도는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경반층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 농기계가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반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깊이 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양파의 뿌리가 아까 60cm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반층이 생기면 뭐 30cm밖에 안 된다고 하면, 로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타리를 하는 거는 아무리 대형 트랙터를 하더라도 30전 이상 못 내려가요. 60전 이상을 내려가서 어쨌든 뒤집어 엎어줘야지 이 경반층이 타파가 되는데, 양파의 뿌리가 60cm 이상은 내려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포크레인으로 할 수도 있고, 깊이가리 쟁기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드라이브로 제가 이걸 찍었는데 드라이브 자체가 파고 들지를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경만층인데 이런 경만층은 양파의 뿌리도 당연히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작물은 뿌리의 생육이 잘 돼야지 줄기가 생육이 비례해서 갑니다. 그래서 양파가 2대1 정도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경만층이 30cm 있으면 이 작도축 그 뿌리가 30cm밖에 안 되는 거고 90cm가 되면 90c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 그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열 소독 같은 경우도 두둑 전면에 고랑 전면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3주 정도 해야 된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햇볕이 쨍쨍 난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8월 달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태양열 소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 안 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퇴비의 사용도 있는데 우선 퇴비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잘 부숙시키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일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운영을 안 하고 대부분 사서 쓰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부숙된 퇴비를 써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해충을 안 끓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퇴비 장애도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퇴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산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양파 심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벼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료기가 강하면 그 벼가 안 크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비료 장애 때문에. 그거 대부분 그 비료 퇴비에 의해서 그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퇴비가 너무 과도하게 살포가 돼서. 물론 양파가 퇴비라든지 비료의 흡수가 가장 많은 작물이긴 한데 벼가 이제 그 땅을 이어받고 하다 보니까 못 자라는 땅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면 쪽에 있었는데 이거 바로 들어가면 있는 땅이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뭐 300평 기준으로 뭐 50호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예전에 했던 데이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양파 농사를 하기 전에 토양 검정서, 토양 검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자기 땅에 토양 검정을 해서 퇴비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양파를 심는다고 가정하면은 몇 포를 넣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검정을 통해서 이거를 좀 비료를 넣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회유황합제 쓰는 거 있는데 보통 사과에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석회유황합제가 보통 제가 경영비로 계산해 봤을 때 정식하기 전에 토양에 처리하는 거랑 그리고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그 농도가 얕은 그 유황합제를 옆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해도 300평 기준으로 10아르 기준으로 한 45만 원의 비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300평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330만 뭐 이렇게 뽑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망으로 치면 그러면 45만 원을 커버하려면 기본적으로 양파 시세가 안 좋다고 보면 45만 이상 가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 양파에서 이걸 무조건 한다고 우수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효립 동시 피복기를 작업할 때 보통 두둑을 만들고 제초제를 뿌리고 그리고
피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피복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다음날 정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제초제에 의한 가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정식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가스 장애를 잊게 되면 15일이 돼도 15일 정도 안 깨어나게 됩니다. 양파가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더 빨리 하려고 하다가 15일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 많이 있었고, 보통 요거는 이제 파종과 관련해서는 양파가 안발화성 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을철 되면 태풍이 자주 오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차강을 보통 일반 두둑에서는 트레이 상자가 아닌 거에서는 이걸 씌우게 됩니다. 양파는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는 8줄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요. 8줄 재배를 하는 이유는 기계화 적용이 유용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고 8줄 재배가 또 12줄 대비해서 고랑 확보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식기라든지 그리고 수확기라든지 이런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두둑의 폭이 12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14cm 그리고 양쪽 끝이 11cm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20cm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 보면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양식인데 우측 하단이 합천에 있는 양식입니다. 합천은 완전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여기 합천이 요 지역이 우리 저기 화산 비봉이랑 비슷하거든요. 물 빠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둑을 안 만들어요. 여기도 두둑을 안 만들더라고요. 근데 두둑을 너무 안 만들면 그해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분명히 데미지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피해를 봅니다. 나는 두둑 안 만들어도 피해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어느 정도 오는 시기에는 분명히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기계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흙을 눌러주거나 그 사이 공국을 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인부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반드시 비가 오더라도 물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주는 이유는 양파 육묘가 본답의 땅과 흡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져야지 흡착이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게 어쨌든 계속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물을 좀 두둑이 좀 잘 적시도록 물을 줘야지 활착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두둑 비닐 안 씌우고 부직포만 씌워서 재배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양파가 잘 됐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양파 구가 상당히 잘 컸어요. 이거 비닐은 안 하고 부직포만 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양파 연구회에서 했던 거라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뿌리 생육이 중심이 되는 2월 달에는 미생물 제재를 반드시 한 번은 관주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대가 되는 시점이 이제 양파가 열엽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구가 비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양파 엽은 14엽 이렇게까지 나오긴 합니다. 많이 나온 데는. 근데 열엽이 되면 이제 얘는 이제 구까지 같이 키게 되는데 양파 구가 크게 되면 고온에 의해서는 안 큽니다. 근데 이 시점이 5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4월 말인데 이때 백색 비닐 멀칭을 흙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배토기를 날개를 살짝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흙 멀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파가 그 잡초도 발생이 억제되겠죠. 그리고 구도 저온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은데 다만 단점이 이제 우리 완주군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함양 지역은 완전 미사질 땅이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 저기 화산이나 비봉되면 돌멩이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 자갈이 없는 지역, 돌멩이가 적은 땅에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이 되긴 한데 어쨌든 조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분소호수는 물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 이렇게 여기 고정으로 한 거예요. 고정으로. 고속도로 옆이긴 한데. 용진이네요. 용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소호수 같은 경우는 고정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 있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프링클러 있고. 완주구는 동시에 그냥 같이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거의 대부분 쓰고, 지금 경상도 지역은 분수호수를 씁니다. 이게 이제 재배 양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두 개 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그 부분이 분수호수는 아래에서 저면 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녹균병의 확산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일이 그 라인을 깔아야 되고 그 클립을 고정을 시켜야겠죠. 이게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스프링클러는 설치는 간단한 반면에 두상 관수이기 때문에 녹균병을 잘못하면 확산이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빠르게 시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아시겠지만 이 돌고 있는 반경 원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을 주는 곳이 집중되어 있죠. 고르게 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어차피 자기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센터 바로 옆인데.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센서를 하나 구입을 해서 관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양 같은 경우 이제 요 센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수분이 떨어졌을 때 이제 하는 건데, 뭐 수분 함수량이 뭐 50% 미만이 됐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관수를 하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 그 센서는 3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노지 센서는 이게 기상대랑 통합되어 있긴 한데 돈이 비싸더라고요. 몇백만 원 해요. 내가 봤을 때 좀 안 맞긴 한데 비싼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정말 자기가 3헥타 이상 한다. 그러면은 써볼만 하죠. 한 4, 500만 원 하니까 그래도. 그거에 따라서 관수를 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으니까. 추대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파 수확 시기는 양파를 장기 저장할 건가? 저장을 할 거면은 양파가 30% 정도 말랐을 때 그냥 수확을 하는 게 낫고요. 상인한테 내다 팔 경우에는 70% 이상, 70% 말랐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100% 마르게 되면 양파가 병에 들게 됩니다. 양파가 100% 말게 되면 이제 뿌리로부터 그 병원균 침입이 또 용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세균성 썩은병이라든지 저장 과정에서 이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른 상태에서는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완주군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거죠. 이거는 경상도 양파고, 이게 경천명이었나? 이렇게 우리가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이게 장기 저장할 수 있는 비법인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아시니까 2, 3일 정도, 뭐 하루 정도라도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식혀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균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자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길게 잘라주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 뭐 말 안 해도 저장 조건은 뭐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영도씨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양파를 수확을 한 직후에는 30도씨에서 하루에 0.8도씨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되면 영도씨에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습도는 한 70에서 80% 정도 유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내년 2월까지 가는 거죠. 보통 수확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녹균병 보면 1차 녹균병과 2차 녹균병인데 1차 녹균병은 월동 전에 발생되는 거,
2차 녹균병은 월동 후에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녹균병은 그 닭발병, 염소뿔병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2차 녹균병은 당연히 제피 곰팡이처럼 이런 곰팡이균이 생기는 거죠. 엄연히 따지면 이게 다른데 1차 녹균병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1차 녹균병은 방제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2차 녹균병은 치료제를 통해서 방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녹균병에서 4월 달 정도 되면 양파를 뽑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이제 키워가서 어쨌든 돈이 되게끔 수확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11월 달이나 이때쯤 되면 가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안 될 거는 가감하게 뽑아버리고 빨리 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잘록병은 이거는 뭐 우리 육묘상에 발생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태양열 소독하고 추가적으로 육묘상자 소독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두둑 소독도 잘 한다 하더라도 육묘상자가 매년 쓰고 소독을 안 하게 되면 병원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입마름병은 녹균병이 더 진전돼서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입마름 증상, 습해에 의한 입마름 증상과 입마름병을 말씀드렸습니다. 습해에 의한 입마름 증상은 이 끝이 말라가는 거, 이 끝부터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입마름병은 입 중간부터 통일성 없이 무분별하게 말라가는 것. 예, 그게 차이입니다. 입마름 증상과 습해에 의한 입마름 증상과 입마름병을 구분이 안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입마름 증상인데 약제를 쓰거나 입마름병인데 배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관리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이제 병이 빨리 커지는 거죠. 구분을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겠네요. 그 입마름 증상 같은 경우는 습해 피해니까 뽑아보면 어쨌든 뿌리가 갈변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얗게 살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끝이.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양파 뿌리를 삽으로 해서 이렇게 파 올려야 되는데 그냥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 구에 가까이 있는 뿌리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얗게 살아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조금 깊게 삽으로 전체적으로 파서 뿌리의 깊게 있는 뿌리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거기는 갈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마름병은 뿌리는 뭐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거 생각이 들고 무름병은 이거는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기본적으로 나고 지제부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뚝 끊어지는 느낌,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흑색적인 균형병은 여기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계속 연작을 하는 반양파에 문제가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춘무병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봄에 발생되는 세균성 병입니다. 세균성 병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무름병이나 요 춘무병 같은 경우는 마이신 계통의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병이 아니라 세균성 병이니까 마이신 계통 써야 되는 거예요. 고자리파리도 뭐 육안으로 관찰되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방제력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드론 요즘에 방제하는 거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에서 보면 드론을 방제하는 게 어쨌든 요즘에 웬만한 방제보다 훨씬 더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드론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드론은 봤을 때 하루에도 10헥타 정도 작업도 가능하니까 관행 대비해서 방제를 봤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이런 부분은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방제가가 맞느냐 그리고 투입하는 약제가 드론 전용 약제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예전에 그 노즐 호수로 해서 방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정리를 하면 어쨌든 태양열 소독을 돈 안 들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돈 안 들이는 방법인데 아까 양파가 제가 한 망을 생산하는데
9,00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9,000원에서 그걸 7,000원 정도까지 줄이려고 하면 7,000원 정도 줄이려고 하면 어쨌든 일반 영양제 안 쓰고 아까 저기 미생물제제 쓰는 거 하나랑 그리고 경반층 깨기 이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육묘에서는 아까 조금 이야기가 더 나왔는데 관수 시점을 물이 잘 증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육묘 입자르기 하고 나서는 관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스패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파종하는 시기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파종을 하니까 자기도 초조한 거예요. 옆집에서 파종을 했고 용농을 시작하니까 자기도 초조한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9월 중순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양파 자조협회 회장님도 9월 말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9월 25일인데 지금은 많이 45일에서 50일 육묘로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추대 분구도 있고 불필요하게 5, 6년 육매가 양파가 나와 있어도 월동할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동할 때 양파 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월동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 해에 6엽, 5, 6엽 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때 양파 잎이 90일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날씨 좋을 때, 광합성이 잘할 때 양파 엽이 오래 살아야 일을 잘하지 한겨울에 빨리 나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맞다 부직포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부직포를 씌운 것과 안 씌운 거에 대한 차이점 그 전제 조건에서 정상적인 거를 씌웠거든요. 정상적인 거 씌워가지고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양파가 덜 키운 게 오랫동안 안 쓰러지고 오랫동안 덜 말라갔다는 거죠. 생산성도 그게 더 많았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직포 있었고 고온기에는 토양 멀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5월달만 돼도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땅이 어쨌든 평탄화된다고 하면 거칠지 않는다고 하면 배토기를 이용해서 흙멀칭하고 어쨌든 양파 구는 온도가 25도 넘어가면 절대 안 크거든요. 근데 백색 비닐 멀칭에 5월달 되면 분명히 온도가 그 정도 올라갑니다. 흰색 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도 억제할 겸 온도도 유지할 겸 요 고온기 토양 멀칭도 해야 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스페 예방, 8줄 재배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육묘 이야기가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주를 덜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데는 어쨌든 뭐 공동 육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을 규격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분명히 노지 육묘를 하게 되면 외부 환경, 고온과 습해에 의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노지 육묘를 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무조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가을 장마도 자주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9월 초가 되면 고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비가림 육묘를 하게 됩니다. 차강을 하거나 아니면 비가 온다라도 비가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안 맞고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기계화로 하되 트레이 상자로 하되 비가림 육묘가 많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